랭커스터 하우스 회의장에 30개국 정상과 군 수뇌부가 모였습니다.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가 회의를 주재했고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폴란드, 독일, 캐나다, 일본 대표단도 함께했습니다. 기념사진 촬영과 함께 공동 성명이 채택됐지만 사진 어디에도 성조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해 미국은 이 회의의 공식 멤버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안보를 논하는 자리엔 반드시 미국이 있어야 했던 80년의 공식이 처음으로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나토 32개 회원국은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리기로 합의합니다. 현재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수치죠. 이걸 요구한 건 미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면서도 유럽 정상들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더는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유럽이 돈을 더 내는 걸까요? 아니면 미국 없이 살아남는 연습을 시작한 걸까요? 이 두 해석 사이에서 지금 세계의 판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체 무슨 선택을 한 걸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80년간 굳건했던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걸까요? 역사는 때로 아주 구체적인 한 장면으로 기억됩니다. 2025년 3월 2일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가 주재한 이 회의에는 프랑스, 독일, 폴란드,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31개국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의제는 단 하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평화는 누가 지킬 것인가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과거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나토, 그리고 그 나토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미국이었죠.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나온 답은 달랐습니다. 미국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끼리 먼저 틀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의지의 연합, 코얼리션 오브 더 윌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회의가 특별한 이유는 미국이 빠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미국을 전제하지 않고 판을 짰기 때문입니다. 이건 큰 차이죠. 과거 서방의 모든 안보 논의는 늘 미국의 참여를 전제로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뭘 원하는지, 얼마나 개입할 의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한 뒤에야 다른 나라들이 각자 역할을 나눴습니다. 미국이 설계도를 그리면 유럽은 그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런던에서 만들어진 설계도엔 처음부터 미국의 자리가 아예 없었습니다. 유럽과 영연방 국가들이 먼저 틀을 짜고 나중에 미국이 협력할 여지를 남겨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주도권이 바뀐 겁니다. 2026년 1월 6.18이 엘리제궁, 회의는 한층 더 구체화됐습니다. 마크롱과 스타머가 공동 주재한 이 회의에는 34개국이 참여했고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쉽터도 함께했습니다. 의지의 연합은 이제 다국적군 창설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실제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는 의향서에 서명했습니다. 미군이 아니라요. 바로 유럽군입니다. 이 장면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려면 1949년으로 가야 합니다. 나토가 창설된 그해, 유럽은 스스로 소련에 맞설 수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해구산을 빌렸습니다. 그 계약은 76년간 유지됐습니다. 유럽은 국방비를 아끼고 미국은 안보를 제공하는 구조였죠. 그 구조에 지금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균열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기가 있죠.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합니다. 취임 전부터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동맹은 의무가 아닌 계약이라고요. 이 원칙이 처음 충격파를 던진 건 바로 나토 방위비 문제였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직전 나토 회원국들에게 GDP의 5%를 국방비로 내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당시 나토 기준은 2%였고 이마저도 지키는 나라는 32개국 중 23개국뿐이었습니다. 5%는 미국조차 도달해 본 적 없는 수치였습니다. 독일 GDP의 5%는 연간 약 250억 달러에 달하는 돈입니다. 당시 독일 전체 국방 예산의 4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유럽은 이걸 협상의 시작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압박으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압박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굴복. 2025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32개국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로 올리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합니다. 트럼프는 이를 역사적인 승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반응도 있었습니다. 바로 마크롱의 발언입니다.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며 무역 갈등까지 일으키는 건 도리에 어긋난다. 이 한 문장이 유럽의 진짜 속내를 보여줍니다. 관세 전쟁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엔 25%, 유럽연합 제품엔 최대 20%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동맹국의 관세를 부과하는 건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자유무역 질서의 논리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보를 함께 지키는 동맹이라면 경제적 이익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전후 질서의 기본 설계였습니다. 트럼프는 그 설계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안보는 팔고 경제는 경쟁한다.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는 취임 직후 선언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영원히 바뀌었다. 지리적으로 미국과 국경을 맞댄다는 것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였죠.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초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사실상 중단해 버렸습니다. 3년간 이어지던 무기 공급이 하루아침에 멈췄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은 극심한 탄약 부족에 시달리기 시작했죠. 미국이 내세운 논리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제 유럽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협상이나 중재하겠다. 이 결정이 전 세계에 던진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은 언제라도 떠날 수 있다는 것. 아무리 굳건한 약속이라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 발을 뺄 수 있다는 뜻이었죠. 이 메시지는 곧바로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로 번졌습니다. 미국 무기에 의존하던 국가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F-35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에이브람스 전차까지. 이 무기들은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부품 공급이 없다면 사실상 고철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급망의 열쇠를 미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이 하루아침에 동맹의 가장 큰 약점이 되어버렸습니다. 동맹이 비즈니스 계약처럼 변한 순간 전 세계는 그 계약서의 해지 조항부터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비해 저마다의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조용하지만 아주 빠르게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먼저 유럽부터 살펴보죠. 독일은 수십 년간 헌법으로 국방비 지출에 상한선을 둬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뼈아픈 반성에서 비롯된 조치였죠. 독일이 다시는 군사 대국이 되지 않겠다는 역사적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그 족쇄가 수십 년 만에 풀렸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독일은 이제 법적 제한 없이 국방비를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독일의 재무장, 유럽은 이 말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럼에도 유럽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갔죠. 그는 프랑스의 핵무기를 유럽 공동의 방어 자산으로 쓰자며 핵 억지력의 유럽화를 제안했습니다. 냉전 이후 유럽의 핵우산은 줄곧 미국이었습니다. 마크롱은 이제 그 우산을 유럽의 힘으로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입니다. 이 6글자가 현재 유럽 안보 논의의 핵심이 됐습니다. 유럽연합은 무려 8조 원 규모의 공동 방위 투자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른바 유럽 방위 계획은 유럽 내 방위 산업을 키워 미국 무기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행보는 더욱 상징적입니다. 취임 직후 마크 카니 총리는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고 영국, 호주와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캐나다는 나토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파트너였습니다. 바로 그 캐나다가 이제 다른 길을 모색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동의 움직임은 더 조심스럽지만 그 의미는 더욱 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중심의 걸프 국가들은 수십 년간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었습니다. 미군 기지가 자국 영토에 있고 미국산 무기가 영공을 지키며 미국과의 관계 자체가 정권 안정의 핵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예멘 후티 반군 문제나 이란 핵 협상에서 보여준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보는 걸프 국가들에게 한 가지 결론을 안겨주었습니다. 미국의 보호는 조건부라는 것, 그리고 그 조건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사우디는 조용히 중국과 군사 협력을 늘리고 UAE는 독자적인 방위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드러내진 않지만 이미 움직임은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반미 감정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스타머, 카니, 마크롱, 메르츠 모두 말이죠. 이들은 모두 대표적인 친서방 정치인들입니다. 미국이 싫어서 등을 돌리는 게 아니란 거죠. 미국이 예측 불가능해지면서 미국에만 의존하는 구조 자체가 거대한 리스크가 되었기 때문에 대안을 찾는 겁니다. 국제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적의 공격이 아니라 동맹의 신뢰가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적의 공격은 예측하고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맹이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면 그 시스템은 속부터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바로 그 불확실성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런 불확실성 앞에서 국가들의 선택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스스로 설 힘을 기르는 것. 이 거대한 흐름은 이미 한반도에 상륙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지정학적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북쪽엔 핵을 쥔 북한, 서쪽엔 경제 대국 중국, 동쪽엔 역사 문제를 딛고 협력해야 할 일본.
그리고 70년 동맹 미국까지. 이 네 변수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구조에서 미국이라는 축이 흔들린다면 한국의 안보 방정식은 완전히 새로 짜여야 합니다. 먼저 안보 문제입니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지만 그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전부터 한국을 돈 버는 기계에 비유하며 방위비 분담금으로 매년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현재 한국은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2026년에는 전년보다 8.3% 인상된 금액을 내게 됩니다. 문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나토의 GDP의 5%를 요구했듯 아시아 동맹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협상 결과에 따라 주한미군의 규모나 역할까지도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 방위산업이 전략 자산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각국이 미국산 무기 대신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하면서 한국 방산 제품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K-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이 무기들은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말레이시아 등과 계약하며 실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액은 2022년에 약 173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9위권에 진입했고 그 후로도 꾸준히 성장 중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5%를 국방비로 쓰겠다고 선언한 지금 그 막대한 돈의 상당 부분이 새로운 무기 구매에 쓰일 겁니다. 한국 방산이 바로 이 흐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핵심 강점은 단연 가격 경쟁력과 빠른 납기 속도죠. 미국이나 유럽산 무기보다 가격은 합리적인데 계약 후 실제 무기를 받기까지의 시간은 훨씬 짧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며 세계는 전쟁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고 무기를 지금 당장 공급할 수 있는 곳을 원하게 됐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한국은 단연 독보적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 블록의 재편이죠. 미중 갈등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겹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철강 분야에서요. 한국은 이 세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능력을 어떤 경제 블록 안에서 펼칠 것이냐는 점입니다. 미국 중심 블록에 깊숙이 들어갈수록 중국 시장을 잃을 위험이 커지고 반대로 중국 쪽에 가까워지면 미국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런 딜레마는 한국만 겪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이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핵심 전략 물자를 쥐고 있기에 어느 쪽 블록도 한국을 쉽게 내칠 수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핵심 기술을 가진 나라가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되죠. 세 번째, 외교 노선의 다변화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한미동맹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삼아왔습니다. 그것은 옳은 선택이었고 지금도 한미동맹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안보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유럽이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로 떠오르고 호주나 영국과의 협력도 실질적인 안보 가치를 지니게 됐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역사적 감정을 넘어 전략적 협력 없이는 동북아 안보를 설계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에서 결정적으로 빠진 게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세계 질서는 총이 아닌 돈으로 유지됩니다. 정확히는 어떤 돈을 쓰느냐에 달려있죠. 2차 세계대전 이후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가 된 것은 단지 미국의 군사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무역 질서를 설계했고 그 시스템 안에서 달러를 쓰는 게 모두에게 가장 이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구조가 지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브레턴 우즈 협정이 맺어진 1944년 이래로 달러의 지위는 미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됐습니다. 미국은 예측 가능하게 행동하고 국제 규범을 지키며 동맹을 보호할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달러의 가치를 보증하는 실질적인 담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그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관세를 매기고 안보를 거래 대상으로 삼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과연 달러가 안전한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미 각국 중앙은행들 사이에서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을 줄이고 대신 금 보유량을 늘리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매입량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들이 금을 사들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특정 국가의 신뢰에 기댈 필요가 없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이죠. 더 직접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체 결제 시스템 구축을 논의해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부 원유 거래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역시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인스텍스라는 독자 결제 시스템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달러 패권이 무너졌다고 단정하긴 이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균열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게 이 변화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수출은 여전히 달러로 결제되니까요. 원화 가치는 달러의 움직임에 따라 출렁이고 미국의 금리 정책 하나에 한국 가계와 기업의 빚 부담이 좌우됩니다. 달러 패권의 약화는 단순히 외교 지형의 변화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뿌리, 그 기반 자체가 흔들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질문들에 아직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다는 것, 바로 그게 기회일 수 있습니다. 판이 굳어지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나라가 다음 시대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세계 질서가 바뀔 때 가장 큰 수혜자는 의외로 강대국이 아닙니다. 변화의 방향을 빠르게 읽고 스스로 역할을 재정의하는 나라입니다. 전환기에는 이 속도가 곧 운명을 가릅니다. 세계 질서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대한 댐도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실금 하나에서 비롯되니까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붕괴가 아닙니다. 거대한 전환입니다. 지난 80년간 미국이라는 단 하나의 중심을 향하던 세계가 이제 여러 개의 중심을 향해 방향을 틀기 시작한 겁니다. 그 과정은 결코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예산안 속에서, 무기 계약서에 서명하는 조용한 방식으로 진행되죠.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시스템은 조용히 경로를 바꿉니다. 국가 간의 관계나 시장, 그리고 우리의 이상 모두 결국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변화가 한국에게 기회일지 위기일지는 세상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에 달려있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선 더 날카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